안녕하세요. 드디어 평가단 마지막 해설 강의가 돌아왔네요. 36회까지 왔네요. 36회면 엄청난 해차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아마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모든 문제집을 다 동원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해에 10문제씩 풀었으니까 360문제를 아마 풀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풀었나요? 문제 10문제씩 이렇게 일주일에 쌓인 게 엄청난 문제가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답을 찾고 문제 지문을 보는 순간 어디가 오답으로 가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게 평가단 이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될까 하고 고개를 껴뚱 했을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이거 진짜 도움되네 아마 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보죠. 1번은 지방세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용어 정리 찾아라 그러면 보통 징수 나오면 바로 뒤에는 세무공모 이렇게 따라 나오면 오케이. 네, 제2차 납세무가 나왔을 때는 가름하여. 이 단어 하나만 찾으면 되죠. 체납자, 세금 안 낸 사람,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않고 버틴 사람을 체납자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자랑 그러면 내가 내 것만 내니까 분명히 여기는 납세 의무자 딱 나오는 순간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만 내는 거니까 남의 걸 받아가지고 전달한 사람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토탈 징수금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이제 문제 2번.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국가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비과세죠. 단 외국 정부로 우리 정부가 외국에 가서 물건을 취득하는데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 지목 변경이 나왔네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데 단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사용일이 먼저입니다. 국가가 물건을 매각을 했네요.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국가가 물건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이제 4번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했을 때는 법인 장부상에서 90% 이상을 입증을 해 오셔야 돼요. 장부상에서 90%가 넘는 게 증명이 되면 그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전체를 묶어서 한 건의 토지의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3번 이게 정답이 돼요. 네, 문제 3번.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만 물어본다고 해서 이 세율만 가지고 푸시면 절대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세율 문제를 물어봤을 때 앞에가 과세 표준과 세율이 동시에 이게 연결이 잘 돼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0.8, 가처분 그러면 채권 금액의 0.2,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0.2, 전세권은 전세 금액의 0.2, 상속은 0.8.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 문제 4번.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은 과세 대상물 나오면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맞았죠. 여기에 자동차,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세 번째,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내가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여기를 잘못해가지고 5배 또는 10배라 이렇게 하신 분 있으면 안 돼. 이거 맞았어요. 여기는 10배를 그 부속된 토지로 하겠습니다.
그래,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틀렸네요. 이 주택이라는 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두 개를 묶어서 주택이라 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정답은 4번, 5번이 돼요. 문제 5번은 재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그럼 기억 탈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달. 맞았네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맞았네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럼 3개가 맞았네요. 자, 3개. 개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3개 딱 찍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개수 문제는 내가 이걸 아무리 뭐 제대로 풀고 잘못 풀었더라도 개수가 딱 정해졌으면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6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수탁자 명의로 등록이 됐을 때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럼 2번이 틀렸네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6억을 초과하는 자. 개인인 경우는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법인인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네.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그 상한을 적용받았던 그 세금을 나중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종부세 세금을 계산할 때 5억 초과, 80억 초과분을 빼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5번은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해 주시면 되겠죠. 정부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정해진 날짜보다 5일 전에만 고지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6번의 정답은 2번이 돼요.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문제 7번.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9개.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가 되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기타 소득. 네,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는 종합과세로 가도 되고 분리과세로 가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하여 지급 기일이 정해졌다. 정해졌다 그러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 받은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 그 직계 존비속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은 배우자 간에만 합산이 돼요. 배우자 간에 나와 배우자가 주택을 각각 하나씩 임대했을 때는 둘이 합쳐서 하나만 비과세 되고 직계 존비속과 주택을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나도 집 하나, 직계 존비속도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 내 자녀도 하나, 나도 하나, 내 부모도 하나 이렇게 보는 거지. 나와 배우자는 합쳐서 판단하고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각각 한 개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틀렸어요. 이제 8번. 옳지 않는 거 양도소득세 내용이네요. 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차선은 토지의 소득 금액. 그럼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은 종류의 소득이니까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거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배우자로부터 그럼 배우자란 말이 나오면 증여 인정. 배우자란 멘트가 딱 뜨는 순간 증여 인정이에요. 증여가 인정이 되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 그 증여세는 이미 증여 인정이니까 증여세 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겠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을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을 해버렸네.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했을 때는 그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양도소득에서는 또다시 비용 처리는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하여 증여자가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는 증여를 부인당했습니다. 증여 부인. 증여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고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 책임이 있는데 단 증여를 부인당했으니까 증여세를 냈더라도 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환급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5번은 이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이 넘어버렸네. 5억이니까 당연히 거래가를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재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는 시가에 의해서 다시 계산되겠습니다. 틀린 건 1번이네요.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한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그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주어졌을 때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격에 환산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으셔야 됩니다. 2번 틀렸네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분할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연도에 1년에 2번 이상 부동산을 양도해서 예정신고를 하면서 서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때 1년치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예정신고했을 때는 당연히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10번. 국외자산 양도네요. 해당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1번에 미등기 양도자산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외국에 있는 물건은 미등기로 팔아도 양도소득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국외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러면 실질 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실거래가가 없으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거래 확인되더라도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네요.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그럼 2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았어요. 2번 제가 이게 X 근다해서 2번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는 거고 기본공제는 되는 거고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가고 실거래가가 없으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고 그런데 여기는 실거래가 있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거죠. 네, 4번은 보니까 이건 250만 원 기본공제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또 외국에서 내가 부동산을 양도해가지고 외국에다 세금을 냈으면 우리나라에다 또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거주자인 경우에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은 우리나라에 또 양도세 신고하는데 그때는 세금으로 공제를 받든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든지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이게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32회 시험 평가단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그동안 이제 쭉 따라오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이라면 엄청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시면서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걸 많이 감을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선생님들이 메가랜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완전 그 봉사를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3번만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본사 측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 과목으로 다 확대해가지고 봉사를 좀 해주겠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주고 무료 콘텐츠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그냥 참여해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문제 만들 때 또 이 해설 강의 촬영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수업이 있으면 중간 수업 이후에 이런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험 때까지 한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끝까지 오신 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생겨요. 이거 하다 보면 매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본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일주일 시험을 보고 테스트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도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야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 시험을 봐서 딱 점수가 나오면 그때 합격이 되는 거니까 그동안 하시면서 아마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궁금한 사항도 많았었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시험 본 결과를 한번 글을 한번 좀 남겨주세요. 평가단 뭐 이걸 했더니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만약에 도움이 됐으면 다른 이제 내년에 33회 준비하신 분들도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이 평가단을 어떻게 내가 1년 동안 따라갔더니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본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내가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후기로 남겨놓으시면 33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가랜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메가랜드에서 함께 했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네요. 저희 선생님들도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하고 평가단을 같이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강의를 들어줬다는 게 고맙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다른 계열, 메가랜드가 아닌 타 계열에서도 이것만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런데 왜 이걸 찾냐 하면은 그만큼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매주 새로운 문제, 매주 또 난이도가 달라지는 문제를 접해볼 수 있어서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이 꼭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글을 쪽에다 남기실 때 여기도 남겨도 좋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단 할 때 옛날에 그 밴드 있죠. 송원세법 밴드라든지 송원세법 튜브 유튜브에 이게 해설 강의도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기출문제 해설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거기다가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네요. 네, 시험 잘 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평가단 세법 해설은 이제 마치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